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는 얼굴들이 계시는데 11월 발표 이후에 운이 좋아서 없어졌으면 네. 내년까지는 강의를 안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이 수업은 그 모든 걸 배제하고 기득을 이제 불기득처럼 불기득을 너무 마그마 기득이 되는 것처럼 준비하기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특허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전체 조망까지 모두 이뤄내는 게 기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이제 시작에 옥하방 안내 먼저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이제 카톡에서 준특허 검색하시고 기본 강의 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비번은 0001입니다. 화면 자료 같은 것도 톡방으로 다 전달을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첫 타임 이 화면 자료는 아무튼 제가 깜빡 누락해가지고 이번 그 한 타임 끝나면 바로 쉬는 시간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OT 가볍게 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해서 고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평가를 받고 합격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제 채점평 간략히 가져왔는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공부의 시작에 앞서서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법학을 암기 과목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법학은 암기 과목이 아닌 법적 구조와 체계 그리고 권리와 요건 및 효과를 이해하고 동감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학을 접근하게 되면 초반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욱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 베이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아무튼 권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할 때는 초반엔 좀 빡빡함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시간을 멀리 두고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채점평을 봐도 이제 뭐 기본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들이 우리의 뇌를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답안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논리적 체계, 이 구조가 잘 안 잡혀 있으면 그게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 기본 원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험생들은 평소 수험 교재에 나오는 내용 외에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말이 좀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서에서 나오는 것들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들은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개정하면서 신경 쓴 부분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더 정확히 공부를 할 수 있게 아무튼 체계를 좀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 최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합격 가능성은 재능 곱하기 노력 이렇게 단순화해서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재능이 동일하다고 전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재능이 동일하다고 전제를 하면은 노력 정도에 따라 실력 분포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젊은 날에 청춘을 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정중앙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200명을 자릅니다. 근데 200명을 자르는데 여기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상위 50명은 거의 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 상위 50명을 빼고 이 400명 정도는 거의 운에 따라서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붙을 수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운이 나빠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운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사실 저도 경쟁 사회라는 게 장점과 단점 모두 다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상위 200명, 네, 우리 시험에서 이제 뽑혀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네,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이 수험과 구전설에 따르면은 상위 50명은 그래도 90% 확률로 합격을 합니다. 나머지 400명들은 이제 합격 확률이 한 50% 정도 돼요. 그래서 자기 운 좋으면 붙고 운 나쁘면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의 구조인데, 여기에는 물론 자기가 공부한 거에서 뭐 많이 나왔냐, 또는 시험장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대응을 했냐, 또는 내가 채점을 받을 때 채점운이 좋았냐 나빴냐 이런 운도 있겠지만, 아무튼 많은 운이 작용을 하는 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위 50명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죠. 네. 강의 대상은 뭐 아무나 들어도 돼요. 네, 아무나 들어도 되는데, 주 타겟은 이제 동차에서 기득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요 사람들을 이제 불기득, 마그마 기득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게 이제 목표가 되고, 뭐 나머지 분들도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동차 때 이제 뭐 준 커리를 탔든 안 탔든 뭐 그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 위주로 이제 다 설명을 하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이 이제 살짝 애매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아리까리한 개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다 짚어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인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사실 조언을 드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 명심하세요. 적당히 열심히 하면 제일 큰 철퇴를 맞는다. 아예 하지 말던가,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할 것. 그 이유가 뭐죠?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은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기대 효율이 최저예요. 왜 그러냐면 200등 합격 목표인 사람의 수 vs 1등 합격이 목표인 사람의 수. 1등 합격 목표인 사람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돼요. 근데 나머지 1000명은 어디죠? 다 200등 합격이 목표예요. 여기가 경쟁률이 제일 높은 구간이라서 합격 기대 효율이 최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합부를. 만약에 당신이 신이라면 누구를 합격시킬 것인가 해서 200등 합격 목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1등 합격 목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1등 합격 목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합격시키겠고, 나머지는 운에 따라 돌아가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200등 안에 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 1000명이 다 200등 합격이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임하려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서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자꾸 다른 걸 이제 하게 된다.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그 외에 게임이라든지 뭘 하게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보다 다른 걸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부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공부를 신중하게 생각한다 하면은, 공부를 실제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다른 거를 최대한 멀리하고 공부에 일단 집중을 해서 기득 때 끝내는 것이 속 편합니다. 기득 때 끝내는 것이 속 편하고, 저도 30까지 겪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회적 격리, 경제적 고립, 뭐 여러 가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속 목표로 잡으실 분 딱 잡으시고, 기득 때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거. 붙든 안 붙든 기득 때 손 털고 나간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나 200등 안에 적당히 들 거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에 따라서 붙고 안 붙고가 결정이 되는데 그 젊은 시기가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이라서 아무튼 마인드 살짝 설명드렸고, 이제 실력 상승 곡선 형태인데, 이거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동차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답안 하나도 못 쓰죠. 못 쓰다가 1차 시험, 잠시만요. 1차 시험이군요. 네, 이게 2차 시험, 동차 기준. 네. 그러니까 1차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다가 2차 시험 시작하면 다시 답안을 하나도 못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 6월달, 7월달 때쯤 되면 풀답안 어떻게 쓰는지 아는구나 하고 이때 실력이 확 오릅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놓는 순간 실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 휘발이 되기 시작하고 보면은 알지만 이제 아리까리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점을 3월 GS 시즌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3월 GS 시즌까지는 내가 동차의 6, 7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거를 못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다시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동차 때 6, 7월 실력 만들기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떤 논점이 나오든 내가 노력해서 풀답안 계속 작성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제 문제집 나눠주고 하잖아요. 갑자기 숨 막힙니다. 다시 이제 16페이지 작성하는 게 이제 8페이지, 9페이지로 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력을 이렇게 3월 전까지 올려놔야 돼요. 16페이지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20페이지로 변환이 됐지만 저는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 16페이지 이상 넘어가면은 뭐 실력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 경우,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실력이 있으면 16페이지면 충분히 보여줍니다. 물론 그 이상 써서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16페이지를 쓰고 20페이지를 안 썼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못 보여줬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16페이지만 써도 기존의 고득점 합격이 충분히 가능했고 20페이지 쓴 사람보다 더 고득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공식이 있죠. 질 다음이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16페이지를 질 좋게 채우면은 네, 양 많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고, 근데 질이 완벽한데 양까지 많다. 그런 사람들 아까 말했던 1등 목표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6페이지의 답안 작성을 기본으로 삼되 내가 쓰다 보면은 3월 GS 시즌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이게 나와요. 그때 이제 문제 풀이 그 환경이라든지 내 여건, 능력, 필속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20페이지까지 올릴 것인지 이거를 선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맨 처음부터 20페이지 목표로 하게 되면 문제 제대로 못 읽어서 논점 누락 박살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아무튼 견해인데 추후에 또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아리까리한 실력 상태를 3월 GS 시즌 전까지 아무튼 최대한 끌어올려 놔야 된다. 이걸 여기서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실력을 만들어 놔야지만 여러분들이 3월 GS 때부터 실제 시험처럼 GS 시즌을 응할 수 있어요. 이 실력을 못 만들어 놓잖아요. 동차 때처럼 GS 때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내용 배우고 이 판례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이미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현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험처럼 GS를 계속 응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동차 이상의 실력을 쭉쭉쭉 유지해가지고 시험에 붙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핵심이 뭐냐면 16페이지 답안을 풀로 쓸 능력을 이 시험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3월 GS 시즌 전에 그걸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암기 스퍼트를 언제 해야 되냐면 2월 달에 해야 됩니다. 동차 때는 암기 스퍼트 언제 했죠?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넘어가면서 했죠. 근데 기득 때는 2월 달 암기 스퍼트를 꼭 해놔야지만 여기서 실제 시험장처럼 GS를 계속 응할 수 있고 이때 실수 대처 능력이나 강약 조절 능력이라든지 논점 캐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향상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미완성 상태에서는 GS 들어가면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난 2월달, 1월달부터 GS 먼저 들어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도 자유예요. 근데 3월달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충분합니다. 2월달에 들어가면 진짜 앞서 나가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동차 대 기득. 네. 요거는 매번 설명드리는데 동차는 A급 중심으로 해서 B급 살짝 챙겨서 이제 시험장 들어가는 거고 기득은
A급 잘하고 B급 적당히 챙기고 C급은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A급처럼 풀다만 쓸 능력을 갖추는 건 기득 때도 불가능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C급을 자기가 기득이라고 해서 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이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있구나. 요 정도까지가 이제 C급을 챙기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하나 더 챙기면 키워드 한두 개 정도 챙기는 거죠. 이거를 C급을 풀다반 준비한다 하면은 A급, B급이 박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밀도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공부 밀도를 잘 정해야 된다. 그래서 C급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가끔 요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언지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A급, B급 중심으로 가는 건 동시에 때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을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시기별 진행 강의는 뭐 민소 특허 상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리해놨는데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 있는 거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맘때쯤 기득 격언, 기득의 격언이 있는데 서두르다 더 늦는다.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상태에서 암기하려고 하면 휘발이 빠름, 시간이 부족하지만 충분하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하기엔 부족하지만 합격할 정도에 이르기엔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기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잘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휘발성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급은 적당히 버리고 A급, B급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기득도. 그거를 새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특허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54회부터 61회까지 최근 기출 경향인데 판례 중심으로 나왔다, 절차 조치 나왔다, 판례 중심, 절차 조치 나왔다, 판례 중심 나왔다, 절차 조치랑 막 판례 문제랑 섞여 나왔다가 60일에 이제 가장 최근 여러분들이 이제 본 시험, 기본 문제, 뭐 최근 판례, 중요 판례가 모두 적당히 혼합되어 출제됐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로 하면은 뭐 보상금 청구권 문제, 뭐 특별수권 법조문 문제,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최근 판례 하면은 균등론, 뭐 가자의계 원리 동일,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중요 판례 하면은 진보성 관련 내용이라든지 뭐 정정 관련 내용.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기술적인 설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 지면이 9페이지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답안 페이지가 20페이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혼선 생기면서 이제 시험장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근데 요거를 이제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따 차분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좀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여기 문제가 9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한 문제당 한 페이지씩만 나왔어도 저희가 거기서 분석해서 충분히 그래도 차분한 마음에 풀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그래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게 있었을 텐데, 문제가 너무 길어버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평정심이나 멘탈이 날아가가지고 좀 대응하기 어렵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요거에 아무튼 좀 규칙을 발견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앞으로 쭉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면 특허 출제는 경향이 카오스예요. 그래서 판례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절차 조치 문제는 엄청 나오고, 절차 조치를 열심히 하면 판례 문제만 엄청 나오고, 최근 판례 공부하면 과거 리딩 케이스 판례만 나오고, 과거 리딩 케이스 판례만 하면은 최근 10대 판례만 나오고, 최근 10대 판례만 하면은 10대 판례 아닌 최근 판례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경향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균형 있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를 교수님들이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향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범위로는 여태 시험에서 짱돌이 나와도 준특허법은 벗어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준특허법으로 공부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준특허법에는 빠진 내용이 없지만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 강약 조절을 할 때 제가 1차적으로 다 뭐 별표, 체크, 그 다음에 뭐 참고 표시 이런 식으로 초벌을 다 떠났어요. 그 다음에 GS에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챙기면 되는데, 아무튼
자기가 능력이 된다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능력이 진짜 뛰어난 사람도 있고 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수석분들은 책 그냥 전체를 통으로 외워버립니다. 준특허법 기본서를. 근데 그런 거는 일반인 기준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같은 거는 일단 다 띄어내고 본문 위주로 해서 암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암기에 좀 각이 나오는데 하면은 참고도 한두 개씩 이렇게 챙겨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다 준특허법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준특허법을 통으로 암기해야 되겠다 하면은 떨어집니다. 네, 일반인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참고 표시 관련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데 1설 다 버림, 2설 다 챙김, 3설 적당히 챙김. 네, 3설이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끔 말해주는 거나 그 해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GS 문제 출제되거나 뭐 이런 것들 적당히 챙기는 게 기본적이겠죠. 그래서 사람별로 능력이 상이한데 처음에는 이해를 위해서 지금 GS 시즌이 있고 BGS 시즌이 있는데 GS 시즌 전에 만약에 자기가 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은 분들은 참고각주를 한두 번씩 읽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읽어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결같이 이해도가 높아졌다. 근데 그분들이 GS 시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요거는 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쓴 거지만 요거를 다 암기한다 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고각주는 아까 말했듯이 본문에 있는 내용 먼저 다 암기가 되고 내가 능력 여건이 되면은 거기서 한두 개씩 추가하면서 외우는 거지, 참고각주를 지금 BGS 시즌의 이해도를 위해서 한두 번씩 읽어본 거 가지고 이걸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내용이 있네 정도만 그냥 한두 번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자기가 버겁다 하시면은 다 버려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참고각주 하나도 안 본 사람들도 고득점 붙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각주는 자기가 이해 베이스로 공부하고 싶어, 내가 공학적 성질을 강해가지고 내가 주변 정황이나 이 논리적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챙겨가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 요거를 암기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OT라 가지고 OT를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네. 내년 GS 시즌 안내 요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동차 대상 커리큘럼은 여러분들 볼 필요 없고 기득 대상 커리큘럼에서 달라진 점은 특허상표 콜라보가 이제 붙어 있었어요. 2달짜리로. 이렇게 2달짜리로 이렇게 같이 돌아갔었는데 왜 두 개를 같이 붙여놨냐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잘랐어요. 그래서 상표 실전 B를 5월에 하고 특허 실전 B를 6월에 해서 자기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아무튼 만들어 놨습니다. 2달짜리 실전 GS를 일단 한 달로 이제 분리시켰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갈게요. PPT 자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고 이걸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해도 되지만 요거는 사실 그냥 제 설명 편의상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은 잘 기억이 안 날 때만 참조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걸 의존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PPT 자료는 여러분들의 공부의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요 기본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PT 자료는 설명 편의를 위한 자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차집 총알 자료 요거는 기초 GS 플러스 동차용 자료여가지고 내년 3월 배부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빨리 해서 드리고 싶긴 하지만 아무튼 작년 거에 보셔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한 95% 정도 싱크가 일치해서 작년 거 보고 있어도 충분하고 아무튼 그 새로운 것은 기초 GS 수업에 맞춰서 아무튼 업로드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두꺼워져가지고 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머릿말에 보면은 팔판 변경 사항이 있는데 1, 2, 3, 4는 좋은 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관용어구. 그래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좋은 말들이 쓰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5번이 이제 추가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책 분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450페이지 정도. 이게 칠판이 450페이지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8판에서 300페이지 정도가 추가되었어요. 근데 이 450페이지는 내용이 똑같게 해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제 디테일만 조금씩 개선을 했어요. 아, 요거 판례 문구가 요렇게 현출하는 게 조금 더 좋고, 검토가 요렇게 해야 조금 더 깔끔하다. 그래서 이 450페이지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작년 판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봤을 때 이 중간에 요게 새로운 내용들이 껴져 들어가 있는 거지 책 구성이 변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돼요. 칠판이랑 내용이 동일하고 디테일만 개선했다. 그 다음에 8판에서 추가된 300페이지 정도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건 없어요. 설명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450페이지 내용이 우리가 암기할 내용들 위주로만 쓰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기할 내용들, 판례 문구라든지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가 설명이 없었어요. 기존 책에는. 그 설명을 이제 회색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실 때 보시면은 돼요.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200배, 300배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암기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450페이지 기존에 암기하던 거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신규성, 진보성, 균등론, 간접침해 이런 것들 중요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아, 내가 30분 정도 공부 안 되는데 어차피 유튜브 볼 거, 쇼츠 볼 거, 요거나 읽어봐야지 하면은 교수님들의 말을 제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다 써놨어요. 주석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설명에 겁나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사들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기본 개념, 그러니까 원래 미적분을 하려면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사칙연산은 그래도 돼야지 이제 미적분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시험에 이제 답안이 현출하는 건 미적분인데, 이걸 기본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명이 없고 이 내용만 교재에 있었어요. 이 450페이지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노잼이죠. 왜냐면 단순 암기를 해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공학적으로 이제 논리적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은 요거 설명을 보고 이 판례 문구를 보잖아요. 아, 교수님들 요 판례 표현을 중요하게 보는구나. 아, 이 판례 문장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게 다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특허법 전체 조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 참고. 그 다음에 목차를 추가했어요. 근데 목차는 이거 중요 쟁점별 기본 목차, 동차 때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목차는 여기 이제 450페이지의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답안형 목차로 재배치해 놓은 것 뿐이에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서는 우리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학술적인 관점에서 목차가 들어가면은 그 학술적인 목차를 답안에 그대로 쓰면 어색합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GS 답안 목차를 외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 이거 실전인 목차를 제시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서 보면은 이걸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실전형 목차 특징이 뭐냐면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서 책의 목차 있잖아요. 얘네들은 억지로 암기하려고 해도 암기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학술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목차가. 근데 우리가 답안에 쓰는 목차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고 바로 딱 인식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요거 중심으로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요거 참조. 그 다음에 답안에 어떻게 쓰지 하면은 정리할 때 요거 참조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추가한 것이다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개선했다. 네, 칠판 대비 내용은 동일한데 본문에 디테일이 개선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70페이지, 네, 기본서 70페이지에 고유적 개시 내용이 있어요. 네, 신규성에서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뭐 구조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더라도 구조나 속성이 동일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출원 후 증거를 써도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없었는데 왜 신규성이 부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원 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에 특허를 거절을 하겠다?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공중이 이용 가능한 것에 특허 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검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판례가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 출원 전에 있었어요. 물건이 출원 전에 있었는데 이 물건의 제조 방법도 공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제조 방법이 공지되어 있는 순간 공중은 이 제조 방법을 보고서 이 물건을 마음대로 생산,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출원 시에 인식이 불가능했어도 공중이 이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겠다. 이게 신규성 취지, 공중 영역 사유화 방지 개념을 통해서 이 판례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요번에 300페이지 정도를 추가하면서 특허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몰랐어요. 근데 공중이 쓰고 있었어요. 제조 방법을 아니까 쓸 수 있겠죠. 자유롭게 쓰고 있겠죠. 근데 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누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 물건 자체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해 줘봐요.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은 못 쓰게 되죠. 공중 영역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성 규정 취지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세부 디테일을 다 개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다 바꿨어요. 모든 내용이라 하면은 99%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아무튼 바꿨고, 그 다음에 또 디테일 개선 작업한 거 보여드리면은 기본서 669페이지 선택 발명 진보성 판단 방법 가면은 우리가 이게 싫어하는 거죠. 판례가 엄청 두꺼워요. 종래 판례는 이제 뭐 광학 이성질체, 라세미츠 뭐 주근을 하면서 뭐 현저한 효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는 현저한 효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발명처럼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 판례가 현저한 효과가 없더라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이 되면은 이제 선택 발명도 특허를 부여하겠다. 이게 취지로서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빼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현저한 효과를 요구하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에 특허를 부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현저한 효과가 있고 더 나은 효과가 있어요. 현저한 효과는 뭐냐면 새로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정도, 예측하지 못한 효과, 이게 현저한 효과가 되는 거고, 더 나은 효과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존 것보단 좋다, 뭐 개선된 효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 판례의 끝부분을 보면은 대법원 판례는 효과는 선택의 동기, 암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아무런 기술적 의의가 없는 임의 선택에 불과하여 선택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인지,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이 곤란한 경우인지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선택의 동기, 암시가 없어요. 그거를 고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를 이유가 없다고 해서 특허를 다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된 효과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위 개념이 공지가 돼 있어요. 상위 개념이 공지가 돼 있는데 여기 하위 개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정 하나, AN을 고를 만한 동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AN을 골라서 특허 출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특허를 부여해야 되나요? 하면은 현저한 효과는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걸 고를 만한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특허를 부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개선된 효과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개선된 효과가 없다 하면은 임의 선택에 불과해서 특허가 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테일 개선이에요. 목차가 지금 뭐죠? 개선된 효과의 필요성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이거 언제 쓰는 거죠? 골뱅이 표시 들어가 있죠. 위에 선택 발명 진보성 일반으로 쓰다가 만약에 문제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특별한 효과가 없다, 개선된 효과가 없다 하면은 이 판례를 꺼내 써야죠. 선택에 동기 암시가 없더라도 이 효과는 임의 선택인지 아닌지 중요한 표지가 된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 개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제가 그 300페이지를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 평석을 전부 다 싹 다 긁고 대법원 판례에서 전부 분석해가지고
요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낸 거죠. 그래서 현저한 효과는 필요 없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겠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컨셉트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기본 개념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성 판단마법에서 기본서 78페이지에 가면은 신규성에서 동일 의미는 기술 사상의 실체에 착안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구성이 동일한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를 참작한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판례 문구를 보잖아요.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효과를 참작한다 하면은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구성이 동일하면 동일한 발명인지, 효과가 동일해야 동일한 발명인지, 효과가 다르면 다른 발명인지, 이게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베이직 컨셉에서 설명을 합니다. 동일성 판단 방법에서 구성 기준 딱 합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단일 원칙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선행기술의 발명에 모든 구성 요소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그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낸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는 선행기술과 발명의 구성 요소, 선행기술과 발명의 구성 요소만이 비교된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는 왜 참작하는 거지? 하는데 이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구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여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구성이 동일하면 효과도 동일하지만 효과가 동일하다 하여 구성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두 다른 쭉쭉쭉 해가지고 이게 구성 기준으로 이제 동일성 판단하는 건데 효과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구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직 컨셉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그냥 보면은 이 내용이 안 읽혀요. 왜냐면은 대법원 판례 해설이라든지 교수님들 평석을 보잖아요. 이 판례가 의미하는 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례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성이 동일한가에 의하되 그게 효과도 참작한다 하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인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암기사항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중요 개념들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간접 침해 취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간접 침해에서 이제 기본서 308페이지에 있는데, 판례가 판시한 취지 보면은,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라도 직접 침해 개연성이 큰 경우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 요건 하에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실효성이 뭘 말하는 건지가 판례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판례 해설에 보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해놨어요. 전용품이 널리 유통된 경우 직접 침해 행위를 포착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실효성을 위해 침해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품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접 침해들이 널리 퍼지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포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특허권자 그 하나하나 찾아서 권리 행사를 하려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 침해가 인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취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 간접 침해 각 사안들에서 이 취지를 통해서 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이해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판례들을 암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 암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베이직 콘셉트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외워서 답안지 쓰면 되는 거죠. 쓰면 되는데 뭔지는 알고 쓰라 이거죠. 그러면은 암기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암기의 지속 시간도 길어집니다. 왜냐면 뭔 뜻인지 알고 암기를 했으니까. 뭔 뜻인지 모르고 암기하면 그냥 생암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베이직 컨셉트를
사실 원래 이번에 750페이지까지 제가 늘렸는데 원래 800, 900까지 늘리려다가 안 늘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규성, 진보성, 뭐 간접 침해, 균등론 이런 중요 내용들 있잖아요. 심리의 범위. 이런 것들은 이해 베이스로 해놓으면은 특허의 획이 그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하면서 감겨서 이제 암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아무튼 베이직 컨셉트를 따놓느라고 아무튼 양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늘렸지만 저는 많이 늘렸다 생각 안 하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거 암기 대상이 아니라 이거 만약에 자기가 판례 보자마자 이해가 다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근데 자기가 좀 이해 기반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한 번만 읽어보셔도 네, 뭔지 다 이제 판례 의미가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랙티컬 콘텐츠에서 이거는 실용적인 목차, 네, 실전 목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서 115페이지 가면 신규성, 진보성에서 이렇게 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하늘색 표로 넣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규성, 진보성 책을 보면은 내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기본서 기존에 450페이지일 때 책 보던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신규성, 진보성 체계가 아마 없을 거예요. 각 논점들이 어디에 하이 논점에 걸리는지 그런 체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답안을 쓰면 어떻게 하지? 하면은 답안은 신규성 법조문 쓰고 출원 발명 확정, 선행 발명 확정, 대비 사안의 신규성 위반 여부 이렇게 떨어지면 되고 진보성도 똑같죠. 진보성 법조문 쓰고 출원 발명 확정, 선행 발명 확정, 대비 사안의 진보성 위반 여부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책에 이 450페이지에 산발돼서 신규성, 진보성 막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각각 어디에 주소가 걸려 있는지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안에 목차를 구사하면은 이 큰 거대로 구사하시면 되고 논점이 걸렸다 하면은 거기 안에 하위 목차를 따고서 이제 답안을 적으면은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목차에 해당하는 여러 하위 개념들의 주소 설정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놨고 실전 목차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 범위 해석, 네, 237페이지 가보셔도 똑같아요. 청구 범위 해석 문제 나오면은 특허 요건 판단시가 있고 침해 요건 판단시가 있는데 특허 요건 판단시에는 관련 특허 요건 먼저 적고 그다음에 2번에 출원 발명 확정 적고 3번에 선행 발명 확정 적고 4번에 신규성 판단, 5번에 진보성 판단, 6번에 결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이 문제가 되면은 출원 발명 확정, 선행 발명 확정 요게 두 개가 대비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침해 요건 판단 시에도 대칭이죠. 침해 요건 검토에서 유보업실 정효남 적고 특허 발명 확정, 실시 발명 확정, 문헌 침해 여부, 균등 침해 여부, 결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전 목차가 여기 전부 걸려 있고 청구 범위 해석 관련 판례들이 이제 출원 발명 확정이랑 특허 발명 확정의 여기 하위 목차들로 서술이 될 수가 있다. 이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명의 설명 참작, 발명의 설명 보충, 명백 불합리 제한 해석, 그 다음에 용어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을 언제 써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언제 준원점이 되는지 여기 전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은 사례집의 문제를 여러 개 다 분석하고 GS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하나하나 이제 도토리 모으듯이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준논점이 되는구나 쓰여져 있으니까 각각 논점별 실익이 다 적혀 있으니까 논점 누락, 이탈 방지할 수 있고 아무튼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네, 정리. 기존 교재 문제점 1. 암기할 내용만 서술이 돼 있다. 그래서 배경 내용 없이 껍질만 단순 암기한다. 그러면 암기가 어렵고 휘발성이 강하다. 네. 그래서 베이직 컨셉으로 개선한 거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건 없어요. 기존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판사님들 설명 등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어요. 제가 표현을 바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계 실무계
탑들이에요. 학계에서는 교수님들이 탑이고 실무계에서는 판사님들이 탑이잖아요. 그래서 요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내용을 다 수집을 해놨어요. 대법원 판례 해설, 사법 해서 권위서적 위주로 해서 특허법 주례, 그 다음에 교수적.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알 필요 없는데 대법원 판례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례가 있고 교수저가 있고 되게 기타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다 볼 수 없잖아요. 다 볼 수 없고 이거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중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요것들을 다 선별적으로 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목차를 다 따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규성 의의는 주례에서 가져오고 신규성 판단 방법은 교수저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실질적 동일 개념은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가져오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 자료들을 따로따로 보잖아요. 따로따로 보실 필요도 없고 볼 일도 없어야 되지만 이거 따로따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용들이 중간에 3000%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엑기스들이 있죠. 엑기스들을 제가 부분 추출해놔가지고 하나의 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은 아무튼 공부할 때 아무튼 좋을 거고, 이거 실익이 뭐냐면은 우리는 수험상 실익이 필요한 거죠. 판례의 의미 이해, 그 다음에 판례 중에 중요 부분 선별. 그래서 판례 중에 중요 부분 선별은 뭐냐면은 어떤 표현이 중요한지. 왜냐면 우리가 판례가 길잖아요. 통일인데 이걸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부분만은 명확히 현출해야 됩니다. 그게 판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쓰잖아요. 그럼 엉뚱한 데만 쓰고 알맹이는 빠져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암기량을 줄이고 싶잖아요. 만약 암기량이 되면은 그냥 이런 거 이해 베이스 없이 판례 통으로 그냥 암기하면 돼요. 제가 기본서에 450페이지 만들 때 웬만하면 판례 원문 훼손 안 하고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암기해서 쓰면 되는데 그거 많잖아요. 많으니까 판례 중에 중요 부분, 여기서 공제의 주장 취지가 중요하게 작용했구나. 그 다음에 뭐 국내 우선권 주장 취지가 중요하게 작용했고, 이런 판례 중요 부분은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 탐구 시간 감소. 여러분들 생각보다 공부하면은 요게 시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계속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굳이 베이직 컨셉을 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이직 컨셉에 있는 내용들만, 그것만 정확히 이해해도 되고 거기 없는 내용은 이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저도 그거 이해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넣어놨고 그거 이해해도 쓸모없는 내용은 안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거나 이 판례 문장 구조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베이직 컨셉 가보시잖아요. 해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각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네. 그 다음에 5개념 정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강의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5개념이 가장 적을 거예요. 네. 이걸 정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를 주관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판례라는 것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수님들, 판사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랑 그 내용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왜곡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축을 잡을 수 있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맨날 이 강사 말이 맞아, 저 강사 말이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권위서적에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들 하시는구나. 강사님들 설명은 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강사님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5개념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아무튼 다른 관점의 설명을 아무튼 여러분들 배제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흡수 속도 향상. 네, 이거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씩 실효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동 발명자 판단 판례 있거든요. 그 해설 보면은 그래서 이 판례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거 설명 안 보잖아요. 판례가 그냥 쓸데없이 길어요.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 뭐 설비, 뭐 후원자 막 하면서 이거 공동 발명자 아니고 뭐 착상 구체야 막 하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적 기여해야 공동 발명자 하면은 내용 길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그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암기 기간 향상. 네, 생암기보다는 훨씬 낫죠. 그 다음에 표현력 향상.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면 판례 원문 그대로 답안에 쓰면 좋죠. 당연히. 교수님들 제 친숙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문 그대로 100% 복제를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 키워드들은 암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들어낼 때 누가 유리하냐면 교수님들이나 판사님들 표현을 많이 본 사람들이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시키지 않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키워드만 한 다음에 문장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력 향상은 우리가 답안에서 이 판례를 통으로 외우지 않고 핵심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도 의미를 알고 있으면 문장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수업할 때 판례 원문을 그대로 다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 판례 원문 그대로 암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표현들 몇 개를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안 쓰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 대법원 판례 해설 정리. 이거 사실 올해 좀 중요했어요.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올해 문제가 9페이지 길게 나왔는데 문제 1번은 보상청권, 특별수권 해가지고 나왔고 그거 빼고 문제 2번, 3번, 4번이 판례 베이스 문제였어요. 판례 베이스 문제인데 이 판례 베이스 문제들이 규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법원 판례 해설에 실려있는 내용만 다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법원 판례 해설에 실렸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대법원 판례에 대법원 판례 해설이라는 자료가 있지 않아요. 판례가 10개 정도 있으면 이 중에 2~3개 정도만 대법원 판례 해설이 나옵니다. 10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그 대법원 판사님들의 판결문이 만들어질 때 과정에서 재판 연구관들이 서포트를 할 때 그 자료 베이스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 해설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요것들만 아무튼 다 공통적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 것도 다 까봤죠. 이 61회만 그런 건지 60회 이전부터 다 까봤는데 근데 보통 판례가 출제가 될 때 최근 판례 위주로 나오지만 대법원 판례 해설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직 컨셉에 대법원 판례 해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중요한 거면 어차피 GS에서 다 나옵니다. GS에서 나오면은 여러분들 GS 자료 다시 취합해서 기본서 정리할 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법원 판례 해설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이거 쟁점이 3개였었네. 그래서 여기 핵심이 이거였네.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암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서에 있는 이 450페이지 원래 요거 가지고 그냥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분들 판례를 조금 더 좀 중요 판례를 출제 가능성 높은 판례를 타겟팅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걸 참조해서 보시면 다 정리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분명히 말했어요. 그 회색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 왜냐면 뭐가 중요한지 의미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판례 선별. 네. 제가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은 그 베이직 컨셉 안 넣어놨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네. 중요 판례들 위주로 공부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암기랑 공부 시간을 감축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단순히 껍데기만 계속 암기를 해서 휘발되면서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이해 베이스로 한두 번씩 이런 거 살펴본 다음에 보면은 오히려 장기 기억으로 쉽게 전환이 될 거고, 아무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타임, 네. 이제 여러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거의 끝이 나갑니다. 네. 요거 다음 페이지가 끝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교재의 문제점에서 개념만 단순히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선을 한 거죠. 프랙티컬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목차를 넣은 거죠. 그래서 기존 교재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논점 누락, 논점 이탈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 이걸 써야 되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프랙티컬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중요 쟁점별 기본 목차를 제시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답안 목차 체계를 활용해서 직접 제시를 해놓는 거고, 그 다음에 논점별 주소 설정도 전부 다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참조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목차를 암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제 기본서 목차를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민소는 모르겠지만 특허상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쓸 목차가 따로 있거든요. 특허상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어떤 걸 지식을 암기하는 판례들이 있는 거고, 그걸 현출할 때는 문제 바이 문제로 다른 각도에서 계속 현출이 돼요. 여러분들이 동차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서 목차가 거의 그대로 나가는 문제는 한 30% 이하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쟁점별로 쓰는 목차가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허권 공유다 하면은 특허권 공유 목차 어떻게 나가는 거죠? 공유 법적 성질 뭐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괜히 나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특허법 관련 규정 검토 존재하지 않는다. 2번에 민법 규정 적용 가부. 여기서 이제 공유 법적 성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 공유에 관한 규정에 적용하지 합의에 관한 규정에 적용하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서 목차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쟁점별 기본 목차 보면 특허법 규정 검토가 1번에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민법 규정 적용 가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형 목차를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점별 트리거 제시. 그래서 이거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사실 동차 때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용 침해랑 이용 관계랑 차이, 녹다운 수출이랑 반제품 수출이랑 차이, 이런 것들 하면은 개념적으로 아무리 쌀라쌀라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문제별로 목차를 다 써놨습니다. 비교해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달라지면 되는구나. 이거는 이용 침해 이때 쓰고 이용 관계 이때 쓰는구나. 이거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 기존에 450페이지 책만 보잖아요.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 설명이 다 돼 있어도 이걸 따로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정리를 하려면은 목차를 정리할 때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황별 강약 조절 방법. 우리는 배점이 맨날 달라지고 사실관계에 묻는 바가 맨날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약 조절, 어떤 걸 강하게 쓰고 어떤 걸 약하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풀이량 정리 시간을 감축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문제풀이량을 막 늘려가지고 이 문제일 때는 어떻게 쓰고 저 문제일 때는 어떻게 쓰고 이거 두 개 문제가 차이점이 뭐였지? 답안이 왜 다르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개오래 걸립니다. 제가 다 해놨으니까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두 번만 그냥 스킵해서 싹 보면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책에 대한 설명이 이제 90%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있었어요. 원래 작년에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작년에 이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보조 프린트로만 나눠줬었는데 그 보조 프린트물이 퀄리티가 생각보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를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좀 더 실용적으로 많이 바꿨어요. 즉각 활용이 가능하게.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분량은 늘어났지만 이제 내용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네, 내용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된 거고, 기존의 내용들을 답안 작성 형태 목차로 추가한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기본 내용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